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통계학과 관련돼서 파이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 어떻게 로컬하게 파이썬을 세팅하는지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고요. 콜앱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 노트를 콜앱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처음 파이썬에 입문하시는 분은 콜앱이 훨씬 더 유저 프렌들리하기 때문에 콜앱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라이브러리 세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numpy, 판다스, 매프로라이브. numpy는 매트릭스라고 생각하시라고 했고, 판다스는 엑셀이라고 생각하시고, 매프로라이브는 그림 그리는 거죠. 그림 그리는 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메소드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알아서 사용한다는 거는 거의 미션 임파서블이고, 하지만 프린스플 하나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그림은 매크로 라이브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리고 찾으셔야 돼요. 기본적인 것들은 잘 있지만, 좀 디테일하고,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은 보통 잘 없기 때문에, 그걸 찾으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챗GPT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챗GPT를 찾아보고, 그리고 안 되면, 이제, 구글링을 하셔야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번 주에는 statistical study라고 해서 이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거 보면은 보통 인트로덕티브 통계학에서는 보통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책을 기억을 못 한다는 게 문제인데, 아마 스태티스틱스일 겁니다. 스태티스틱스, 데이비드 프리드만? 세 명이 쓴 건데, 요 책입니다. 요 책. 와, 15달러네요. 이 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버클리, UC 버클리 인트로덕터리 스태티스틱스 교재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버클리 동영상을 봤는데 이걸 따라서 강의는 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교재는 이것도 되어 있고요. 교재가 제가 보기에는 통계학 교재 중에서 제일 좋은 교재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말이 너무 많아. 수식은 거의 없고 거의 말로 얘기하기 때문에 영어가 조금 딸리면 읽기가 정말 힘듭니다. 근데 이 책이 그리고 제가 처음에 첫 직장이 연세대가 아니고 싱가포르인데 NUS라는 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통계 전공하시는 분들이 같은 디파트먼트 되게 많았어요. 저는 원래 학문 전공이었거든요. 그분들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아, 내가 진짜 통계를 좀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이 책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버클리 대학원, 통계학과 대학원 학생들이 강의에서 배우는 것보다 이 과목 조교하면서 배우는 게 더 많다고. 왜냐하면 조교하면 이 책을 읽어야 된다. 네. 그래서 통계 쪽에 좀 진심이신 분들은 이 책 하나 읽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글이 좋아요. 네. 근데 말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인데,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이 스태티스컬 스터디가 어떤 종류가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Introductory Statistics 텍스트북을 보면 이쪽 부분은 얘기를 잘 안 해요. 예. 저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통계하시는 분들이 수학하시는 분들과 비슷하게 말빨이 글빨이 별로 없어요. 좀, 통계책도 보면 글이 별로 없는데, 아까 그 책은 진짜 글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스태티스컬 스터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챗GPT가 대부분 썼어요. 저가 에디팅만 좀 한 거고 원래 저 강의 노트에 있던 얘기도 좀 있습니다. 오케이. 시작을 하죠. 첫 번째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스태티스틱하고 머신러닝하고 딥러닝하고 좀 더 제너럴하게는 AI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를 좀 할게요. 며칠 전에 짤을 봤었는데 페이스북에서 어떤 짤이었냐면 제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어떤 짤이었냐면은 처음에 벽에 이렇게 금이 가져 있어요. 뭐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밑에 타이틀로 Statistics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보는 사람이. 근데 여기다 이제 액자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머신러닝 하니까 또 그래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똑같은 그림인데 딥러닝 하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런 짤 보신 적 있나? 없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짤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네, 이거. 그래가지고, 좀 전에 얘기한 거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그래가지고, 머신러닝이라고 했더니 사람이 없어요. 근데 AI라고 했더니, AI군요. 예. AI 이퀄 딥러닝입니다. 예. 그래서 요게 얘기하는 게,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조금 이미 어떤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접하는 건 맞는데 약간의 오버심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스태티스틱하고 머신러닝, 딥러닝 이 세 개가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아이디어가 유사하다. 근데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디테일이라는 게 이제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추구하는데 디테일로 가보면 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이 스태티스틱, 머신러닝, 딥러닝을 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넘어가시고. 오케이. 그래서 조금 그러면 통계가 도대체 뭘 하는 건가? 통계의 임무는 뭔가? 하니까 여기 이거 유튜브일 겁니다. 이거 클릭하면 유튜브가 나올 텐데 그 사람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좋아하는 클래시피케이션 아닌데 discrete statistic하고 inferential statistic 두 가지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discrete statistic은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이렇게 좀 잘 설명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 나중에 좀 나올 텐데 데이터의 쉐입이 어떤지, 뭐 평균은 얼마인지, 분산은 얼마인지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inferential statistic이라는 건 뭐냐면 그 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인포메이션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discrete statistic은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summarize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inferential statistic은 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인포메이션을 뽑아내서 어떤 유의미한 디시전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요 두 가지로 나누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딥러닝에서 얘기하는 타입을 나누는 방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제가 요 유튜브를 보고 제가 정리한 건데, 아마 통계 베이스로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오케이. 갑시다, 그냥. 저는 오히려 요 딥러닝에서 얘기하는 타입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이야기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써 있는데 그냥 쓰겠습니다. 그냥 딥러닝에서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슈퍼바이스 러닝이 있고요. 언슈퍼바이스 러닝, 그 다음에 레인포스먼트 러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스 러닝은 뭐냐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xi가 인풋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yi가 아웃풋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풋을 집어넣었더니 어떤 아웃풋이 나왔다 하는 그런 인풋 아웃풋 페어가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인풋과 아웃풋의 릴레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잘 모사하는 함수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함수를 만들어요. 어떤 함수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함수가 하는 거는 x가 들어오면 y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새로운 인풋이 들어왔다. 그러면 함수를 통해서 새로운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거예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수를 만들어내면 그걸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새로운 인풋이 들어오면 그걸 이용해서 아웃풋이 이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unsupervised learning은xi만 있어요. yi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할 때 supervised라는 거는 요 yi를 얘기하는 겁니다. yi를 슈퍼비전이라고 생각하면 unsupervised learning은 yi가 없이 xi만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xi가 있으면 여기서는 뭐를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xi가 숫자 한 10,000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적절히 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디멘전이 예를 들어서 만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면 그걸 적절히 잘 해서 디멘전을 한 100 정도로 줄이면 그 다음에 슈퍼바이스 러닝을 하면 함수를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디멘저널리티 리덕션이에요. 보통 이럴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PCA라고 들어보셨나? 네, PCA는 리니어하게 디멘전 리덕션을 하는 거죠. 네, 네, 그거가 스타팅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nsupervised learning은 supervised learning을 하기 전에 XI 파트를 좀 디멘전을 줄이는 겁니다. 압축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래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할 때 상대적으로 빠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레인포스먼트 러닝은 얘기를 안 할게요. 설명하는데 너무 어렵고요. 네, 간단하게 이기잼플만 설명할게요. 알파고. 알파고 아시죠? 바둑 두는 거. 네, 그게 레인포스먼트 러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 저희 집에 로봇 청소기가 있거든요. 그 자동으로 청소하는 기계 아시죠? 네, 그 기계에 보면 레인포스먼트 러닝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뜯어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뭐냐면은 막 이제 홈 버튼이 있거든요. 홈 버튼을 누르면은 충전기가 있는 대로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지금 환경이 어떤지 걔가 센서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왼쪽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 그런 거를 조작을 해요. 그러면 얘가 움직이면 또 다른 자기 주위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다른 형태로 들어오고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또 액션을 취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즈 러닝하고 레인포스먼트 러닝하고 차이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냥 라이브하고 보면 슈퍼바이즈 러닝하고 레인포스먼트 러닝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포메이션이 들어오고요. 그럼 그 인포메이션으로부터 내가 yi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레인포스먼트 러닝은 차이점이 뭐냐면 내가 yi를 선택을 하면
그러면 로봇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XI가 들어오는 값이 달라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저 러닝에서는 액션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레인포스먼트 러닝에서는 액션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액션을 취하면 그 다음에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달라져요. 슈퍼바이저 러닝에서는 XY, YY가 액션이 없기 때문에 거의 그러니까 비슷한 환경에서 데이터들이 콜렉트가 되고요. 레인포스먼트 러닝은 액션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액션을 취하면 이제 들어오는 데이터들의 퀄리티라고 그럴까? 다른 종류의 형태의 데이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얘기합시다. 오케이. 요거부터 합시다. 그 다음에 통계에서 얘기하는 데이터는 저는 이것도 처음 봤는데 네 가지로 구분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뭐 리즈너블이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크게 뉴메리컬 데이터하고 캐테고리컬 데이터로 크게 나누고요. 그다음에 뉴메리컬 데이터는 컨티뉴어스 데이터, 디스크리트 데이터. 그 통계 확률에서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 그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카테고리컬 데이터는 또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오디널 데이터와 노미널 데이터. 노미널 데이터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디널 데이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호텔마다 스타가 있어요. 1스타부터 5스타까지 있죠. 그러면 호텔을 에다 라벨을 붙이는데 1부터 5까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1이라는 숫자, 2라는 숫자하고 5라는 숫자가 피지컬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스타는 좀 구릴 거고 아주 5스타는 아주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추럴 오더가 있어요. 하지만 노미널 데이터에는 1, 2, 3, 4, 5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게 내추럴 오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이름을 성으로만 구분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김은 3, 이는 5, 박은 7, 뭐 최는 1, 뭐 그런 식으로 하면 거기서 숫자의 노미널 숫자의 의미가 없겠죠. 뭐 거기서 파퓰레이션 단위로 1, 2, 3, 4, 5 그렇게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주면은 오디널 데이터로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냥 아비트러리하게 숫자를 어사인을 하면 노미널 데이터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이그젠플은 보시고 여기 클릭을 하면 칸 아카데미 거기에 나오니까 거기 보세요. 제가 칸 아카데미의 Introductory Statistics 유튜브를 많이 랭크를 걸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처음에 강의를 할 때 칸 아카데미의 Introductory Statistic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제가 코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칸 아카데미 이그젠플들이 많을 거예요. 오케이. 다음에 이 정도로 하고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해보죠. 스태티스컬 스터디는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observational study가 있고요, experimental design을 이용한 게 있고, 그 다음에 sampling survey라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개의 특징이 뭔지 그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일상생활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어젯밤에 유튜브를 공부했는데 이거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보시고. 그래서 요거 간단한 거니까 요거 간단한 개념 좀 이해하고 갑시다. population하고 sample 개념이 있는데 population이라는 거는 전체 가능한 모든 population. 그냥 예를 들어 간단하게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population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는 거시기 하니까 거기서 일정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샘플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질문 있어요? 파퓰레이션하고 샘플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대성이가 저한테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저는 전화 오자마자 끊어버려요. 다른 분은 안 돼요. 그러면 non-response bias라고 생겨요. 나중에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요번 주에 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 세 가지입니다. Observational study, experimental design, and sampling survey 세 가지예요. 그래서 요 세 개가 어떻게 다른지 각각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리미테이션이 뭔지 그런 걸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Observational study는 뭐냐면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특정한 걸 딱 찍어서 쳐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experimental design이라는 건 뭐냐면 쳐다보는 게 아니고 실험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그거에 맞춰 실험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FDA에서 신약을 예를 들어서 신약 허가를 받으려면 섹션 3에 나온 익스페리멘탈 디자인 그 프로시저를 밟아서 실험을 하고 그 실험 결과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냥 옵서베이셔널 스터디 하면 안 돼요. 익스페리멘탈 디자인을 통해서 실험을 하고 그거를 FDA에 신청을 해야 그걸 신청서를 보고 그걸 이제 accept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예를 들어서 observational study를 하거나 sampling survey를 해서 FDA 신청할 수 없어요. 네? 그 다음에 sampling survey는 아까 얘기한 전화 오는 거예요. 랜덤하게 전화를 걸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거기서 이제 결정, 어떤 유의미한 인포메이션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옵서베이셔널 스터디는 기본적으로 그냥 참고 자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잘 옵서베이셔널 스터디를 잘 하면 싸게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 유젠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옵서베이셔널 스터디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서베이셔널 스터디는 그냥 스터디를 하는 사람이
어떠한 인위적인 오퍼레이션을 하지 않아요. 그냥 관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추럴 세팅에서 한다는 게 내가 어떤 인위적인 오퍼레이션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어떤 랜덤한 오퍼레이션도 안 들어갑니다. 내가 임의로 랜덤하게 셀렉션 하지도 않고요. 어떤 베리어블에 대해서 어떠한 매니플레이션도 하지 않아요. 단지 관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옵서베이셔널 스터디입니다. 관찰만 하는 거예요. 네, 관찰하는데도 뭐 여러 가지 게 있는데 두 가지만 조금 설명을 할게요.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라고 하는 게 있고 코호트 오브 롱기튜드널 스터디 라는 게 있는데 코호트 오브 롱기튜드널 스터디라는 것도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그룹의 사람을 셀렉트를 해서 롱 피리어드 동안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시간에 따라서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하려면은 제일 쉬운 게 병원 같은데 환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것도 주기적으로 오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데이터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그러면, 거기서 코호트, 롱피치럴 스터디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환자한테 A라는 약물을 투여했을 때랑 B라는 약물을 투여를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환자들이 변해가는가 그걸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더 좋다, B가 더 좋다, 뭐 그런 걸 관찰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게 코호트 혹은 코호트라는 게 그룹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롱기튜달 스터디라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관측을 하는 걸 롱기튜달 스터디라고 부르고요.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타임에 딱 찍어서 관측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피리어드에서 그냥 스냅샷을 딱 찍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여러 가지를 하겠죠. 그래서 크게는 어떤 특정 타임에 스냅샷을 찍어서 스터디를 하느냐 아니면 어떤 특정 그룹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관측을 해서 어떤 옵서베이션을 하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뭐 약간의 베리에이션들이 몇 개 더 있어요. 그래서 옵서베이셔널 스터디에서 나오는 결론은 일단은 트러스트 하면 안 됩니다. 옵서베이셔널 스터디에서 나오는 결과는 그냥 참고 자료로 사용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A가 좋다더라 해서 하면은 그걸 하면은 안 돼요. 참고 자료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좀 케어풀하게 디자인을 해서 옵서베이셔널 스터디를 한 것들의 서체스 스토리가 여기 있어요. 옵서베이셔널 스터디를 통해서 결론이 난 것들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 이거 힘드네.
첫 번째 경우가 오케이, cardiovascular disease라는 카디오라는 게 심장이고요. 바세큘러라는 게 혈관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에 있는 혈관과 관련된 심장 혈관과 관련된 그 질병에서 키 리스크 팩터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블러드 프레셔, 혈압이 높은 거, 고혈압, 그 다음에 하이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스모킹. 이게 중요한 리스크 팩터라고 아이덴티파이를 한 건데, 옵서베이셔널 스터디를 통해서.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익스페리멘탈 디자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그룹을 일단 나눠야 돼요. 반씩 나눴다고 그러죠. 그리고 한 그룹은 주야장창 담배를 피워야 돼요. 한 그룹은 주야장창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스터디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죠? 그 옵서베이셔널 스터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 담배 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어떤 특정, 하이 블러드 프레셔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계속 햄버거만 주야장창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티피컬리 옵서베이셔널 스터디는, 많은 경우에 익스페리멘탈 디자인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다음에, 다음 것도 읽어보시고. 오케이. 두 번째 거 읽어보시고, 세 번째 거 읽어보세요. 세 번째 거는, 코레라 케이스인 것 같은데, 예, 런던에서 코레라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거를 점을 찍은 겁니다. 점을 찍어서 봤더니, 어, 그 오염된 물이 문제다 하는 거를 찾아낸 겁니다. 옵서베이셔널 스터디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참고 자료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장점은 여러분들이 신문기사에서 읽어보는 대부분의 신문기사들은 옵서베이션 스터디입니다. 익스페리멘탈 디자인은 거의 없어요. 익스페리멘탈 디자인은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문기사에서 어떤 거에 관한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 옵서베이셔널 스터디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에티컬한 문제가 없어요. 어떤 특정한 그룹한테 담배 피우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게 에티컬하게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가 없다고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참고 자료로만 생각하라는 이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파운딩 베리어블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셀렉션 바이어스라는 문제가 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컴파운딩 왜 그 옵서베이셔널 스터디를 참고 자료로만 1차적으로 참고 자료로 생각을 해야지 이게 근거업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설명을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컴파운딩이라는 거하고 셀렉션 바이어스 보이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서베이션을 스타디를 한 거예요. 옵서베이션을 스타디를 했는데 보니까 이거 술 먹는 사람들이 롱 캔서에 많이 걸리더라 하는 옵서베이션을 스터디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옵서베이션 스터디를 했어요. 한 뭐 10만 명 그런 식으로. 근데 봤더니 특정 그룹은 알코올을 많이 먹고 특정 그룹은 알코올을 안 먹고 그래서 봤더니 롱 캔서의 레이지 확연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급하게 내린다고 그러면 알코올을 먹었더니 롱 캔서가 발병은 자주 되는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리얼 스토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리얼 스토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리얼 스토리입니다. 알코올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술 먹으면서 담배 피죠. 그래야 술 맛도 좋고. 근데 담배를 많이 피면 이거는 팩트입니다. 담배를 많이 피면 롱 캔서 발병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었던 사람들이 롱 캔서가 많이 발생하는 거는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롱 캔서가 발병한 게 아니고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고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은 롱 캔서로 가는 레이시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컴파운딩 이펙트라는 게 스모킹이 컴파운더라고 해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돼서 좀 웃긴 얘기를 몇 개 만들어라 했더니 챗GPT가 얘기를 해준 이기제품들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봅시다. 아이스크림하고 물에서 익사하는 사고하고의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렸어요. 이제 옵서베이션 스타디를 해요. 또 데일리 옵서베이션 스타디를 한다고 그래야 되죠. 그랬더니 저 봤더니 아이스크림 많이 팔리는 날 익사자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그냥 결정을 해버리면 아이스크림을 먹었더니 익사를 많이 하나? 컴파운딩 이펙트가 뭘까요? 네? 네. 아이스크림 많이 먹은 거는 사람들이 덥기 때문에 많이 먹은 거예요. 더우면 사람들이 수영을 많이 하겠죠. 수영을 많이 하면 사고가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더운 날씨가 컴파운딩 이펙트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익사자가 많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자명해요. 하지만 자명하지 않은 컴파운딩 이펙트들이 좀 많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옵서베이셔널 스터디는 참고 자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디시전 메이킹을 하지 말아요. 오케이. 커피 앤 롱캔서. 커피를 많이 마신 사람들이 봤더니 롱캔서에 많이 걸리더라. 컴파운딩 이펙트가 뭘까요? 담배죠. 옛날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커피 먹으면 담배 피는 거 같은데 아까 그 알코올하고 담배하고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컴파운딩 이펙트는 담배예요. 그 다음에 슈 사이즈하고 리딩 어빌리티
신발 사이즈하고 독해력하고 봤더니 신발 사이즈가 큰 사람들이 보니까 독해력이 좋더라. 그러면 신발 사이즈가 크면 독해력이 좋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컨파운딩 이펙트가 뭘까요? 컨파운더가 뭘까요? 예? 나이예요, 나이. 나이가 많아지면은 발이 커지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옵서베이션 스타디를 초등학생들한테 했다고 그래봐요. 그럼 초등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교 6학년하고 신장 발육 상태가 다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발이 커서 얘가 독해력이 좋아진 게 아니고 나이가 그만큼 들어서 발이 커진 거고 그래서 그만큼 독해력이 커진 거고 이해되시죠? 예. 컨파운딩 이펙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뭔가 저도 이거 레드 와인 많이 먹었는데 오래 산다고 그래서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레드 와인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 뭐 그런 얘기 들었는데 꼭 그렇지가 않은가 보네요. 컨파운딩 이펙트가 뭘까? 안 읽어봤는데. 그럴 것 같아요. 소주보다 와인이 비싸죠. 그죠? 그러면 와인을 먹는다는 거는 사람들이 그만큼 와인을 살 정도로 돈을 쓸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는 거고, 그러면 그만큼 삶의 여유가 있다는 거죠. 삶의 여유가 있으면 건강도 챙길 거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컴파운딩 이펙트를 보면, 그, 예, 그죠? 그럼 레드 와인이 실제로 롱제비티에 도움이 된다. 그거를 결론을 내리려면 익스페리멘탈 디자인을 통한 스터디를 통해서 결론이 나야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5번은 넘어가 보고 읽어보세요. 6번은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지역 똑같은 것 같은데 아까 레드와인하고 롱제비티 케이스랑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그런 지역에 크라임 레이트가 높더라. 그러면 그, 아까 그 레드와인하고 그 건강하고의 코파운더 컴파운딩 이펙트랑 동일한 컴파운딩 이펙트인 것 같아요. 7번도 비슷한 것 같은데 뮤직 프레퍼런스하고 아카데믹 퍼포먼스하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테이크어웨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신문 기사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옵서베이셔널 스터디입니다. 99.99999%가 옵서베이셔널 스터디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건 뭐냐면 거기서 신문 기사에서 내놓은 결론이 리즈닝이 맥센스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쉽게 컨클루전에 도달하지 말라는 거죠.
음질이 앞다리 갔다리 할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confounding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selection bias는 뭐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데이터를 고를 적에 셀렉션을 바이어스를 줘서 셀렉션을 하면 당연히 바이어스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11개 스토리가 있는데 이것도 다 챗GPT가 써준 거예요. 오케이. 요거 3번부터 얘기를 하죠. 3번이 제가 보기엔 제일 유명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3번 스토리는 뭐냐면 이게 오케이 1936년 미국 대선이거든요. 누구랑 누구랑 붙었냐 하면 루즈벨트 아닌가? 36년이면 2차 대전 때 아닌가요? 2차 대전 직전인가요? 루즈벨트였던 것 같은데. 오케이. 예. 여기 루즈벨트하고 랜돈이라는 두 사람이 이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과는 알죠. 루즈벨트가 이겼다는 거. 근데 그 당시에 Literary Digest라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 같은 지금 세상이면 네이버, 뭐 카카오, 그것도 아니네. 좌우지간 리터러시 다이제스트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 구독자가 한 400만 명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자기네들 생각에 자기네들이 독자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을 하면 프리딕션을 정확하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쫙 풀렸어요. 누구를 서포트하냐. 그래서 300만 명 정도의 데이터가 모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랜돈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스코어로 이긴다는 결론이 났어요. 아마 여기 읽어보셔도 될 텐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콜렉트를 했고요. 그래서 매시브 프루프 프리딕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한 300만 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랜돈이 엄청난 차이로 이긴다고 프리딕션이 나왔었고요. 근데 갤럽은 그때 1000명인가 2000명만 풀링을 했어요. 10,000명이 채 안 됐고요. 그런데 갤럽은 루즈벨트가 이긴다고 큰 스코어 차이로 그렇게 결론 났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론은 갤럽이 이겼어요. 어딘가 저기
샘플 개수도 적어놨었는데 여기에 뭐 아마 뒤에 어딘가에 나왔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바이어스가 있었냐면 갤럽을 랜덤하게 뽑았고요. 랜덤하게 샘플링을 한 수천 명 뽑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랜덤 서베이 쪽에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는 자기네 구독자들한테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리터러리 다이제스트 읽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그 레드 와인, 그 패스트푸드 그거랑 똑같아요. 좀 있는 사람들이 읽는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보는 잡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만 명의 샘플링을 했지만 이게 엄청난 바이어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들에서만 샘플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셀렉션 바이어스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안 읽어봤는데 요것도 미국 대선에서 가져온 건데 이건 유명한 짤이 있습니다. 이게 시카고 데일리 트리뷴이거든요. 아침판, 저녁판인지 모르겠는데 Do we defeat Trump? 트럼프가 아니고 뭐야? 트루먼. 그런데 실제로 까봤더니 트루먼이 이겼어요.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6.25 발발 전이었을 거예요. 6.25 발발했을 때 미국 대통령이 트루먼이었거든요. 그리고 6.25 중에 아이젠하워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 대선이 6.25 직전의 대선이었고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 읽어보세요. 다음에 트럼프하고 클린턴하고 붙은 대선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지? 바이든이죠. 바이든하고 트럼프 붙기 전에 그 직전에 트럼프하고 클린턴하고 붙었어요. 클린턴은 여기서 얘기하는 클린턴은 힐러리 클린턴이에요. 그때 제가 정말 쇼크를 먹었어요. 어떤 쇼크를 먹었냐면 저는 그 당시에 뉴욕 타임스의 프리딕션은 맞겠지 하고 생각하고 그 개표 날 뉴욕 타임스에서 거의 살았는데 너무너무 드라마틱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었냐면 여기 트럼프 후보 여기가 클린턴이라고 그러고 여기 트럼프라고 그러면 처음에 여기 거의 90% 가까이였어요. 여기 10%가 안 됐을 거예요. 처음에 이제 투표 딱 끝나자마자 이제 그 뭐라 그러지? 투표 딱 끝나자마자 프리딕션 나오잖아요. 방송국에서. 그죠? 그때 클린턴이 90몇 프로가 90%가 넘었었던 걸로 기억해요. 여기는 트럼프는 8%? 그러다가 이제 딱 까고 좀 있다가 훅 가고 여기가 훅 가고 이렇게. 나 이런 거 진짜 처음 봤어.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뉴욕타임스 찾아봤는데 창피한지 이 그래프가 없어졌더라고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그 페이지를 날렸던지. 아무튼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기 보통 그 선거할 때 보면은 이제 그걸, 투표한 사람들이 이제 나가면서 이제 거기서 샘플링을 하거든요. 투표한 사람들. 투표한 사람들을 랜덤하게 무작위로 뽑아서 샘플링을 하면, 그게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결과가 92대 8 그 정도 됐었거든요. 그 승리 확률이. 그런데 개표하고 얼마 안 지나서 그냥 확 바뀐 거예요, 완전. 예, 정말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도대체 여론조사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케이, 몇 가지 요거 얘기해 볼까요? 이것도 유명한 스토리인데, 어? 이거 그림을 봐야 되는데. SVG를 서포트 안 하나? 오케이. 이거 리얼 스토리입니다. 어떤 거냐면, 월드워 2 피리어드에 이제 폭격기 B-29 같이 생겼는데, 폭격기가 자꾸 격추가 되니까 이걸 보강을 하려고 그래서 데이터를 모은 겁니다. 모은 데이터를 봤더니 저런데 총알이 맞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보강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의견을 얘기를. 저기 빨간 게 총탄 자국이거든요. 네, 네, 그게 결론이에요. 지금 빨간 점이 없는 데가 있죠. 빨간 점이 없는 애들은 살아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빨간 점 쪽으로 맞은 애들은 살아 돌아온 거고, 빨간 점이 없는 데는 맞았을 텐데, 맞았는데, 기지까지 못 돌아온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예, 빨간 점이 없는 데를 위주로 보강 검사를 하는 겁니다. 빨간 점은 맞아도
서바이벌에서 돌아오니까. 예, 예,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여기, 어, 스토리가 원래는 빨간 점을 많은 데 위주로 공사를 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통계 전공하는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그게 아니다. 이거는 서바이버십 바이어스라고 통계에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빨간 점이 없는데 맞은 애들은 돌아오지를 못한 거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크리티컬한 거지. 빨간 점 있는 애들은 거기 맞아도 돌아온 거기 때문에 크리티컬한 영역이 아니라는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그 사람 주장에 설득을 받아서 여기 빨간 닷이 없는 걸 위주로 보강 공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커먼 센스예요. 근데 예, 가끔가다 그 커먼 센스가 찾기가 쉽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컬러 컬리지 알룸니 석세스 이것도 리얼 스토리인데 노스캐롤라이나라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 채플리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거든요. 통계 쪽에서. 그래서 여기 디파트먼트마다 졸업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졸업생들의 연봉을 계산을 해서 에버리지를 계산을 해서 디파트먼트의 랭킹을 매긴 겁니다. 예? 그래서 1등이 어디가 나왔는지 알아요? 1등. 뭐 1등 뭐 저 과목에는 뭐 가능한 게 경영대나 공대 아니면 WE나 뭐 요새는 CC가 많죠. CS 뭐 법대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디가 1등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졸업생 뭐 특정 연도로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 알룸나이로 쭉 하면 거기서도 서바이벌십 바이어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정한 졸업하는 연도에 그 졸업생들의 그 연봉을 뚜르르륵 해가지고 에버리지를 취해서 랭킹을 매겼을 거예요, 아마. 어디가 1등인지 아세요? 이 스토리 아시는 분 있나? 얘기 예, 예, 예. 지리학과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지리교육일 거예요. 왜 그러냐? 이때 마이클 조던이 여기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런 거예요. 에, 서울대에서, 서울대에서 각각의 과마다 이제 졸업생들의 연봉의 에버리지를 취했다. 그럼 지금 1등이 어딜 것 같아요? 네? 동영상학과? 왜? 이해되시죠? 2위는 어딜 것? 미학과? 미학과에 누가 있어요? 네, 방시혁 씨. 그래서 얘기를 하면 인컴 얘기를 할 적에는 평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디언을 사용해요.
바로 이유 때문에. 한 사람이 고액 연봉을 받으면은 민이 확 변해요. 그러면 전체적인 분포를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소득과 관련돼서는 평균 그런 거 사용하지 않아요. 미디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어서 국비장학금이나 뭐 그런 거 할 적에도 하위 몇 프로, 상위 몇 프로 할 적에 그 연봉이 얼마냐 그거로 컷하는 게 아니고 퍼센테이지로 컷하잖아요. 그게 다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과 관련돼서는 숫자로 뭐 에버리지 아웃하고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요. 그 랭킹을 매깁니다. 랭킹을 매겨서 뭐 50%다, 25%다 그런 식으로 랭킹을 매기는 게 그런 아웃라이어들이 그 데이터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관측지를 보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 뭐 그 외에도 뭐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메인 포인트는 뭐냐면 observational study에서는 컴파운딩 이펙트하고 셀렉션 바이어스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게 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어비어스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옵서베이셔널 스터디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참고 자료로만 들어야지 그걸 가지고 어떤 시리어스한 디시전을 할 경우에는 잘못된 디시전을 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질문 있어요? 오케이. 질문이 없으면 the other extreme을 얘기를 하죠. experimental design입니다. 이거는 신문에 나오는 기사 중에 아마 0.0000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안심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익스페리멘털 디자인은 보통 어디서 많이 하냐면 의약품의 효능을 검사할 때 많이 합니다. 아까 FDA 설명드렸죠. FDA 얼마 전에 유한양행의 주가가 확 올랐었는데 그게 FDA를 통과를 어떤 신약이 FDA를 통과를 해서 유한양행 주가가 확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익스페리멘탈 디자인이 뭔가 어떻게 실험을 하는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페리먼트하고 옵서베이셔널 스터디하고 좀 제가 도표로 만들어 봤는데 요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룹을 셀렉트 할 때 옵서베이셔널 스터디는 그냥 인베스터가 셀렉트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디 있는 데이터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익스페리먼트에서는 셀렉트를 해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갔었는데 보니까 그 임상 실험 대상자를 찾는 광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거기 가야겠죠. 이제 그 광고판을 보고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 광고판을 보고 자기가 그 임상 실험에 참여를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갑니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그 그룹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거기에 가면 이제 조건을 따집니다. 이 사람이 그 실험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혈압이 어떻고 뭐 혈당이 어떻고, 뭐 저가 의학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 실험에 참여해도 되겠다 하면 그 사람을 셀렉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실험에 공짜로 참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돈을 줘야 돼요. 뭐 싼 거는 뭐 조금 주겠지만 비싼 거는 굉장히 돈을 많이 줄 거고요. 위험한 거는 더 돈을 많이 주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뽑을 때 그 데이터는 그 인베스터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조건이 맞아야 돼요. 조건이 안 맞는 사람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컨파운딩 이펙트가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옵서베이셔널 스터디에서는. 그래서 익스페리멘털 디자인에서는 최대한도로 컨파운딩이 안 생기도록 실험을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익스페리멘털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실험을 디자인을 해서 실험을 수행을 하면 컨파운딩이 없겠다고 믿는 겁니다. 컨파운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하지만 최대한도로 그 컨파운딩이 안 생기도록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오버 심플리파이에서 적어서. 컨파운딩을 어떻게 리듀스를 할 거냐. 리듀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대한도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컨파운딩이 생각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디자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엑스트라 노력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엑스트라 노력이 필요하면 벌써 노력을 했어야 돼요. 그 전에. 이 이그젬플은 집에서 보세요. 칸 아카데미 그 링크 걸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익스페리멘털 디자인을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누는데 보통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Controlled Experiment하고 Randomized Control Experiment, Double Blind Randomized Controlled Experiment. 보통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Best Practice는 맨 마지막입니다. Double Blind Randomized Control Experiment. 그래서 요 더블 블라인드 랜더마이즈 컨트롤 익스페리먼트를 이용하면 거기서 뭐가 빠지면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익스페리먼트가 되고요. 거기서 뭐가 빠지면 컨트롤드 익스페리먼트가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더블 블라인드 랜더마이즈 컨트롤 익스페리먼트를 이해를 하고 거기서 뭐가 미싱이 되면 랜더마이즈 컨트롤 익스페리먼트인지 뭐가 미싱이 되면 컨트롤 익스페리먼트인지 그렇게 이해를 해봅시다. 어디선가 가져온 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더블 블라인드
randomize control.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를 이해를 하면 됩니다. 컨트롤을 뭐냐면 그룹을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컨트롤이라는 게 뭘 의미냐면 컨트롤부터 설명할게요. 그룹을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하나는 컨트롤 그룹이라고 그러고요. 요거는 트리트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대상을 두 개로 쪼개는 겁니다. 쪼개서 한 그룹은 컨트롤 그룹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트리트먼트 그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컨트롤 그룹은 오케이. 그래서 약을 실험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신약을 투여를 해요. 트리트먼트 그룹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는 아무런 작업을 안 해요. 그래서 아무런 신약을 투여하지 않은 그룹하고 신약을 투여한 그룹하고의 퍼포먼스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는 그룹에다가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알아요. 아, 나는 컨트롤 그룹이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컴파운딩 이펙트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 약을 줍니다. 가짜 약. 가짜 약을 플라시보로 줍니다. 라고 불러요. 신약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단지 그 성분이 건강에 설탕만 주면 설탕 그런 거 주면 당뇨병 환자도 있을 거기 때문에 나머지가 아무런 이펙트가 없는 하지만 신약하고 똑같이 생긴 거를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컨트롤 그룹인지 트리트먼트 그룹인지 모르게.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 컨트롤과 관련돼서는 컨트롤 그룹이 뭔지, 트리트먼트 그룹이 뭔지, 그 다음에 플라시보가 뭔지 그걸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는 신약이 효과가 있느냐 그거를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랜덤와이즈 컨트롤 그룹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실험을 할 적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제약회사 사람이라고 제약회사에서 내가 이 실험을 한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좀 보기에 좀 건강해질 것 같은 사람을 트리트먼트에다 집어넣고 신약이 효과가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컨트롤 그룹에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신약이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결론이 나올 개연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랜덤와이즈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을 여기다 넣을지 요거를 넣을지를 랜덤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제약회사 사람이나 특히 뭐 제약회사랑 연관돼서 이제 실험을 하시는 의사분들도 당연히 사람이니까 신약이 잘 팔려야지 자기가 돈을 벌 거니까 트리트먼트 그룹에다가
좀 좋은 샘플을 집어넣고 컨트롤 그룹에다 좀 안 좋은 샘플을 집어넣으면 실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 방지하겠다는 게 랜더마이제이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서 얘기하는 것 중 이제 더블 블라인드가 뭐냐면 둘 다 블라인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둘 다 블라인드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랜덤와이스에서는 그 실험 대상자는 자기가 컨트롤 그룹인지 트리트먼트 그룹인지 몰라요. 그죠? 하지만 의사는 알아요. 의사는 이 사람이 컨트롤 그룹인지 트리트먼트 그룹인지 알아요. 그러면 이건 더블 블라인드가 아니에요. 의사도 모르게 하는 게 더블 블라인드예요. 이해되셨나요? 의사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의사 밑에 박사과정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박사과정생인데 이 실험에서 실험 결과가 좋아야 자기가 박사 학위를 받고 졸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자나깨나 실험 결과가 잘 나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맨날. 네? 그러면 이제 랜더마이즈로 하긴 했지만 트리트먼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좀 잘해주고 컨트롤 그룹은 조금 하시하게 대하고 그러면 컨트롤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퍼포먼스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는 졸업 빨리 하고. 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을 주는 사람이나 약을 받는 사람이나 내가 신약을 받는지 플라시보를 받는지 모르게 하겠다는 게 더블 블라인드예요. 그냥 랜더마이즈드는 주는 사람은 알아요. 이게 플라시보인지 진짜 약인지. 근데 받는 사람은 모르는 거고요. 더블 블라인드는 약을 주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약을 주는 사람도 이 사람이 진짜 약을 먹는지 가짜 약을 먹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더블 블라인드. 그래서 더블 블라인드가 베스트 프랙티스고요. 그래서 조금 봅시다. 컨트롤드 익스페리먼트라는 건 단순히 컨트롤 그룹하고 트리트먼트 그룹을 나눠서 처리를 하는데 뭐 랜더마이즈나 뭐 더블 블라인드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여기 보시면 그림이 있는데 둘 다 씨를 뿌렸고요. 한쪽은 물을 줬고 한쪽은 물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물을 준 쪽에서 많이 나더라.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눈 겁니다. 컨트롤 그룹은 물을 안 준 거고 트리트먼트 그룹은 물을 준 거고 그래서 실험 결과를 봤더니 물을 줬더니 스프라우트가 나왔네. 10개 심었는데 9개는 싹이 났네. 그런 겁니다. 그냥 이건 랜더마이즈드는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랜더마이즈드라는 거는 사람이 들어오면 무작위로 컨트롤을 집어넣을 건지 트리트먼트를 집어넣을 건지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컨트롤 그룹은 플라시보를 줄 거고
트리트먼트 그룹은 신약을 줄 거예요. 그렇지만 주는 사람은 이게 가짜 약인지 진짜 약인지 알지만 받는 사람은 몰라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더블 블라인드. 그래서 그 FDA 승인 절차를 보면 저가 3스텝인 줄 알았는데 챗GPT랑 얘기해 보니까 5스텝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다 더블 블라인드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테스트를 할 것 같지는 않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알기로 3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여기 다 아까 안 읽어봤는데 제가 3스텝으로 알고 있었는데 5스텝이더라고요. 그래서 원스텝 가기 전에 페이스 1 가기 전에 프리클리니컬 테스팅이라고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 1, 2, 3가 있고요.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페이스 4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안 읽어봤는데 3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1상, 2상, 3상. 3상은 아마 더블 블라인드 랜더마이즈드 그걸 할 겁니다. 근데 1상, 2상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페이스 1, 페이스 2, 페이스 3 있거든요. definitely 요 3상은 더블 블라인드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테스트를 할 겁니다. 1상, 2상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오케이. 간단하게 읽어봅시다. 페이스 1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스케일로 하는군요. 20명에서 100명 사이. 그래서 여기서 주로 테스트하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게 독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그 세이프티 관련돼서 이 약을 투여했을 때 문제가 생길 거냐 안 생길 거냐 그러고 이제 페이스 2 페이스 1은 20명에서 100명이니까 돈이 얼마 안 들어요. 페이스 1은. 네, 이상 가면 이제 또 샘플 수가 커질 거고 페이스 3 가면 샘플 수가 더 커질 거고 점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여기 보니까 페이스 2는 several hundred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1상, 2상은 돈이 별로 안 들어요. 하지만 3상을 들어가면은 several thousand거든요. 예, 그래서 예. Definitely Phase 3는 아까 얘기한 더블 블라인드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Phase 1하고 Phase 2는 예를 들어서 Phase 1은 그냥 컨트롤 테스트만 할 수도 있고 Phase 2는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테스트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아마 다큐멘테이션을 찾아봐야 될 겁니다. 하지만 Definitely Phase 3는 더블 블라인드입니다. 그리고 Phase 3가 돈이 제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회사들 보면 일상 통과해서 그러면 그 물질을 팔고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1상이나 2상을 통과한 다음에 3상은 이거 할 돈이 여력이 없어서 2상 정도 통과한 물질을 이제 파는 겁니다. 그러면 제약회사는 3상에서 잭팟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걸 사는 거죠. 로또 사듯이.
리얼 라이프 스토리에 요거까지만 몇 개 해봅시다. 여기 코비드 얘기도 있네요. 안 읽어봤어요. 요거 얘기를 할게요. 요게 Salk Vaccine Field Trial이라고 그러는데 요거가 아까 제가 소개한 책이 있었죠. 스태티스틱. 그 책에서 읽어봤는데 처음 제가 몇십 년 전에 읽었는데 내 영어 실력이 정말 딸리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리얼 스토리여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발을 쩔룩쩔룩거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새는 거의 없죠. 그죠? 그 얼마 전에 리타이어 하신 김정은 교수님 아시나? 김정은 교수님 몰라요? 네. 그분이 발을 쩔룩쩔룩 하셨는데 저 나이 때 혹은 저 나이 때보다 조금 윗대 사람들은 다리 쩔룩쩔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소아마비라고 불렀거든요. 지금은 거의 못 보죠. 그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약의 효능이 입증이 돼서 그다음부터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다 백신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런 그 소아마비 환자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필드 트라이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무너무 스토리가 복잡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대한으로 랜더마이즈드 더블 블라인드 그걸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게 백신 주사를 놓으려면 우리나라도 요새 그런 것 같던데 미국에서는 백신 주사를 놓으려면 부모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백신 놔도 좋다. 오케이. 우리나라도 요새 그런가요?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어때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백신 맞을 적에 부모님이 동의서 받아왔어요? 안 받았어요?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안 받은 거죠. 근데 최근에 듣기로 우리나라도 동의서를 이렇게 받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실험에서 한 3분의 1인가 4분의 1이 백신을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동의를 안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1학년은 백신을 맞히고 2학년은 백신을 안 맞히고 3학년은 백신을 맞히고 4학년은 백신을 맞히지 않고 뭐 그런 식으로 했어요. 처음에 실험을 할 때. 그렇게 했더니 실험 결과가 백신이 이게 효과가 있나 없나 아리까리 뭐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특정 단체에서 너희들 지금 실험 개판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실험하면 이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컴파운딩 이펙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의 결론으로는 약효에 검증하는데 문제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막 이제 치고받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나고 뭐 청문회도 열었겠죠. 막 그래가지고 실험을 다시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백신 안 맞겠다는 사람들은 빠지고
어쩔 수 없죠. 백신 안 맞겠다는데. 각각의 각각의 학년마다 어, 반씩 나눠서 랜더마이즈드로, 좀 전에는 그레이드 1은 백신 맞고, 그레이드 2는 백신 안 맞고, 그레이드 3는 백신 맞고 안 맞고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각각의 학년마다 제가 보기엔 남자 여자도 구분했을 것 같아요. 남자도 반으로 나눠서 컨트롤하고 트리트먼트, 그것도 다 이제 여자 나눠서, 그러니까 그레이드마다 나누고 남자 여자 나누고, 그래서 그 각각의 소그룹마다 2개 그룹으로 나눠서 컨트롤하고 트리트먼트 그런 식으로 해서 쫙 했더니 백신의 효과가 월등히 나타나는 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그런 결론이 안 났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사람들이, 야, 너 실험 개판으로 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그런 식으로 싸워가지고 해서 이제 두 번째 실험을 했더니 실험 결과가 너무너무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지금 이제 소아마비 환자들이 거의 없어진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히스토리컬한 결과고요. 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추천한 책 있잖아요. 거기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NFIP라는 데서 이렇게 한 거예요. 2학년은 백신을 하고 1학년하고 3학년은 컨트롤로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보면 1학년하고 3학년은 백신을 안 맞힌 거고요. 2학년을 백신을 맞히는데 부모가 동의 안 한 사람은 백신을 안 맞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건 definitely double blind가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백신 놓는 사람들은 알아요. 더블 블라인드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백신 맞는 사람들도 알 것 같아요. 다 얘기했을 것 같아요. 컨센트를 받았잖아요. 노 컨센트 받고 1학년, 3학년들은 컨센트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신 맞는 사람들도 이거 나는 지금 백신을 맞는 거야, 플라시보 맞는 거야, 그거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더블 블라인드 아니고 블라인드도 아니고 단지 컨트롤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베스트 프랙티스로 해서 여기 보시면은 예, 요 레이트가 소아마비 환자 발생한 거거든요. 20만 명 중에서 71명이 발생한 거고요. 컨트롤에서는, 트리트먼트에서는 28명이 발생한 거고. 이해되셨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